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잔류들은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총선 결과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블로그 글도 있고요. 또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 금융 안정성은 어떤지 짚어본 자료, 그리고 IT 산업의 최신 동향 기사도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심지어 예술계에서 좀 뜨거웠던 논란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랑 뉴스 보도까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다 그냥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어떤 중요한 맥락 같은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핵심적인 흐름들, 예를 들면 정치 지형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라던가 또 경제 전반에 좀 깔려있는 불안감,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라는 아주 큰 사회 구조적인 압박감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뭐 우리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화적인 논쟁거리들까지 이 모든 걸 좀 연결해서요. 당신께서 이 복잡한 현상들 너머에 어떤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최근에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던졌던 정치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2025년 총선 결과. 와, 이건 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집권 여당이 과반은 뭐 당연히 못했고 백석도 확보를 못하면서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네, 정말 예상 밖이었죠. 반면에 제2야당은 175석. 와, 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냥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죠. 이 정도 변화는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석수 변화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흐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어떤 흐름일까요? 주신 분석 블로그 포스트를 보니까 세대 간 투표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 딱 두드러지더라고요. 네네. 특히 그 20대, 30대 젊은 층들, 이분들은 현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해결 안 되는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야당 쪽에 그냥 표를 확 몰아준 걸로 분석이 돼요. 투표율 자체는 뭐 다른 세대보다 낮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투표에 참여한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은 아주 명확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60대 이상은 여전히 여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계속되는 정치 싸움에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지를 거두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가 처한 현실이나 요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민심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로 그냥 바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지역구 121석 중에서 야당이 무려 94석을 가져갔습니다. 94석이요? 와. 네, 거의 뭐 야당 깃발만 꽂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블로그에서는 역시나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 이걸 해결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이게 컸고요. 네. 또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공정성 논란 같은 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핵심 원인이 됐다고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결국은 정권 심판해야 한다, 이런 여론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도 여권 내부의 불안감은 뭐랄까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중진이시죠. 권성동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 강릉 땅 투기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들의 강남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문제까지 의혹이 또 제기된 상황이죠. 이 부분은 뭐 바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그 권 의원 아들이 자금 출처를 물으니까 기자한테 제가 공인도 아닌데 대답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반응한 부분이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일단 그 반응 자체도 좀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바뉴스 보도에서도 지적하듯이 과거에 권성동 의원 본인이 야권 인사 자녀들 문제를 엄청 날카롭게 공격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거랑 너무 대비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아주 거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 가족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논쟁도 다시 좀 불붙었고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물도 나왔죠. 아, 네. 그 건진법사. 네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나 바뉴스 같은 데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이 사람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좀 고가의 선물 같은 걸 받고 인사청탁 같은 것도 받고 이걸 여당 공천과정 같은 데 전달하려고 했다. 뭐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 이게 또 공천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기현 전 대표나 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런 여권 주요 인사들 이름까지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여권 전체의 어떤 도덕성 문제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크게 진 다음에 지금 리더십도 좀 공백 상태인데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네, 정치권이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경제 쪽 사정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기관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좀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신 자료 중에 PwC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나 KDI 수정 경제 전망 자료 같은 걸 보면요.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올해 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막 심해질 가능성, 이게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 그러니까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KDI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KDI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습니다. 0.8%요. 네. 지난번 전망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1%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더 심각해요. 특히 건설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8.1%로 아주 급격하게 꺾일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8.1%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와, 이 정도 수치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KDI 보고서랑 또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같이 보면요. 일단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수주 자체가 확 줄어든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위 부동산 PF 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PF 문제.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건물을 짓기도 전에 나중에 분양해서 벌 돈 같은 걸 담보로 미리 자금을 땡겨오는 방식인데 금리가 오르고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 자금 조달 구조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좀 나을까요?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출 증가율도 2.1% 정도에 그칠 걸로 KDI는 전망했어요. 네, 반도체 일부 품목 가격이 좀 오르긴 해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막 올리는 조치가 우리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세계 교역량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뭐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둘 다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좀 비슷한 경고가 나왔죠.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 이게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스위스나 호주 같은 나라들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높군요. 네,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서울 같은 일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막 꿈틀거리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 뉴스 봤어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특히 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랑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는 추세예요. 아,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67%인데 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거의 가까워졌고요. 특히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거나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취약 자영업자, 이분들의 연체율은 무려 11%를 넘어섰습니다. 11%요? 와, 거의 10명 중 1명 이상이 대출금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여기에 더해서 비은행 금융기관,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곳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더 가파르고요. 네.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사이에 자산 건전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게 결국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총선에서의 민심 위반, 특히 지역 민심의 불만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랑 전혀 상관없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양쪽에서 모두 좀 어두운 소식이 많은데 혹시 좀 긍정적인 신호는 없을까요? 좀 찾아보면. 물론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IT 동화 기사를 보면요. IT 분야,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인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라고 하죠. 네. 이 회사의 경우 AI 서버 구축 같은 데 필요한 자동화 테스트 장비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면서 산업 부문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 12%나 증가했어요. 와. 통신 부문 역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덕분에 18%나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이 AI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확실히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AI 인력 채용을 잠시 멈춘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AI 열풍이 좀 식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네,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메타의 경우는 무분별하게 막 사람 뽑는 경쟁보다는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좀 높이고 비용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잠시 방향을 튼 걸로 해석이 되고요. 모든 기업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시장 전체의 관심은 오늘 밤이죠. 8월 27일 밤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 그냥 온통 쏠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확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최근에 잠시 좀 주춤했던 AI하고 반도체 시장 전체에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군요. AI 분야의 성장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이나마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돌려보죠. 2025년 올해 한국 사회에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요. 올해를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20%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5명 중 1명이 노인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 구성 비율이 변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건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는 막 급증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게 현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노후소득 보장 문제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노인은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 강화론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돈은 좀 줄이자는 재정 안정화론 사이에서 몇 년째 그냥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요.
아, 계속 평행선이군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시민 대표단 공론조사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부랑 국회는 여전히 재정 안정 쪽에 무게를 두면서 개혁 자체가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또 돌봄 문제 아닐까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만성질환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심각성이 느껴지실 텐데요.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10명 중 9명이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요? 와, 네,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은 이미 32%를 넘어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처럼 뭐 아프면 병원 가거나 요양시설 가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가족한테 돌봄을 의지하는 방식, 이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대안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군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부르는데요. 핵심은 노인분들이 원래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요양, 돌봄,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집에서요? 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최대한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소개된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의료비 지출이 줄고 요양시설 입소율이나 병원 재입원율이 감소하는 등 꽤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텐데 아직 좀 어려움이 많은가 보군요. 네,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당장 현장에서 이분들을 돌볼 전담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아, 인력 문제. 네. 또 의료기관, 복지관, 지자체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경제 파트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나 재정 여건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돌봄 자원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좀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규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아티스트 니키리의 작품 전시가 상당한 논란이 됐었죠. 그 대한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니키리 작가가 16명의 처음 만난 남성들과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동안 키스를 하는 퍼포먼스를 영상이랑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한 작품이었죠. 네. 작가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친밀함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느끼는 감정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반응은 상당히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특히 작가에게 배우자, 배우 유태호 씨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한뉴스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비판 지점들을 좀 짚었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있는 기혼 작가가 낯선 사람들과 키스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비판이 가장 거셌고요. 네. 또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뭐든지 다 용인될 수 있는 거냐? 그 경계는 어디까지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됐죠. 그렇죠.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일반인 남성들의 어떤 감정적인 후유증이나 혹시 모를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배우들이 연기할 때 하는 키스씬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한 지적인데요. 배우들의 키스씬은 철저하게 연출된 상황 속에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지만 이 퍼포먼스는 실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실제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여자들이랑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다 덮을 수는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예술의 자유와 사회적인 규범, 또 개인의 윤리 사이의 어떤 첨예한 긴장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2025년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여권의 내부 갈등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랑 건설 경기 침체라는 먹구름 속에서 가계부채와 취약계층의 고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시스템 변화를 막 모색하는 동시에 방금 이야기한 니키 리 작가 자례처럼 기존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도전하는 새로운 논쟁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서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해지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취약계층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경제적인 불만은 다시 정치적인 분노나 혹은 무관심으로 표출되면서 정치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어찌 보면 좀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께서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일까요? 혹은 당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영역들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